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저번 청도 할매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던 바로 존못 대장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청도 할머니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존못 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는 그냥 대장님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어차피 존못이라서 저도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왜 그러세요? 왜 자꾸 본인을 그렇게 낮추세요? 예, 다들 이제 존못이 아니라 존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희 집에 거울이 없습니다. 보면 거울이 화가 없어요? 나서. 솔직히 아침마다 내 얼굴 봤는데 너무 잘생겼어. 짜증나. 오늘도 나가면 또 번호 엄청 따일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짜증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하루만 못생겼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루만? 못생겼기 때문에. 솔직히 하루만 한번 뭐 그런 날이 있겠죠, 언젠가? 그렇죠. 매일같이 못생겼기 때문에 하루만 못생겼으면 좋겠네요, 약간. 아유, 감사합니다. 저번에 이제 청도 할매 이야기로 정말 또 많은 감동과 또 소름 끼치는 포인트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에도 청도 할매 님이 나오실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청도 할매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일단 살면서 겪었던 약간 좀 현실 공포 같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하나 해보려고 그걸 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어떤 현실 공포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기리시죠. 이번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약간 좀 청도 할매 이야기를 좀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좀 긴 이야기를 좀 풀어냈다 보니까 오늘은 좀 현실적인 공포,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좋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의 주제는 약간 좀 순박한 가면 속에 소름 돋는 정체라고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와서 학교를 1년 다니고 1년을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학교를 휴학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 공장이 자동차 부품 중에 한 개를 납품하는 공장인데, 여기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공장의 위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공장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곳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하청업체에서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웃소싱 같은. 그렇죠. 맞아요. 아웃소싱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진짜 되게 금방금방 사람이 바뀌거나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일을 같이 했는데 다음 날에 갑자기 출근하지 않고 이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인생의 쓴맛을 보신 분들 있죠. 사설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 장애를 가지셔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신 분,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곳에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야 돼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웃소싱 업체에서 나름대로 저한테 대리라는 직급도 주고 그렇게 열심히 중간관리자로서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대리 직급을 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계속 좀 오래 머물 사람들은 오래 머물면서 고정 멤버가 좀 탄생을 하게 돼요. 이 고정 멤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랑 그 다음에 40살 정도의 사설 도박 중독자, 이분이 항상 내 다리는 부러져도 내가 선택한 사다리는 절대 부러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제가 토토 형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30대에 둘리 영화, 그 만화를 너무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둘리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마이콜을 닮고 싶다고 해서 진짜로 마이콜 파마를 하고 다녔던 파마 형이 있었거든요. 파마 형. 그리고 이제 뭘 하다가 다쳤는지 앞니도 없고, 앞니만 없으면 괜찮은데 정수리까지 없는 홍대리라고 한 명 있어요. 진짜 이게 가끔 보면 비주얼적으로 좀 많이 충격적이긴 한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분이 홍대리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제인 40대 후반의 점오형, 고정 멤버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왜 점오냐 하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진짜 너무 어수룩해요. 매번 작업물을 낙하시켜서 불량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일도 느리면서 제가 어떤 작업 지시를 하면은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거를 그냥 자기 판단하에 작업을 해서 분량을 낸다든지, 그래서 정말 한 사람으로서 1인분을 못해서 0.5인분을 한다는 의미로 점오형이었어요. 근데도 점오형이 자기 딴에는 좀 열심히 하고 요령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에 제가 또 그 점오형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업 지시를 내리면은 진짜 군소리 하나 안 하고 진짜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진짜 일도 열심히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거는 차이가 크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 멤버로 일을 하면서 이 점오형의 행동들이 어느 순간 좀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다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혼자서 휴게실에 가가지고 자기가 싸온 밥이 있다고 휴게실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휴게 시간에는 보통 한 50분 작업하면 한 10분 정도 쉬잖아요. 그런 휴게 시간에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단체로 다 나가서 찾아보려고 다 찾아봤는데 그 공장 부지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어디 숨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작업 중간중간에 되게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제 작업 라인이랑은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행동만 보이지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점오형 바로 옆에 토토형이 있었어요. 토토형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토토형이 점오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 옆에 있는데 진짜 소름 돋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작업 시간에 점오형이 혼잣말로 마지막하게 그년을 찾아야 돼. 그년을 찾아야 돼. 그년을 찾아야 돼. 그년을 찾아야 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토토형이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물어봤대요. 대체 그 여자가 누군데 그렇게 찾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점오형이 그 되게 시골 청년의 순박한 웃음이 있거든요. 그 얼굴로 웃으면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가더랍니다. 그래서 토토형이 처음엔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랬는데 이 일이 하루 이틀 그리고 매일매일 이어지면서 어느 특정 순간에 점오형이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년을 찾아야 돼. 그년을 찾아야 돼. 그년을 찾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똑같이 토토형이 되물어도 아무 말 안 했다고 되게 능청스럽게 아무 말 안 했다면서 이렇게 하니까 토토형이 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래서 토토형이 나 좀 점오랑 같이 일하는 거 싫다. 작업 라인을 좀 딴 데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다행히도 그 부분은 제 권한 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바꿔줬어요, 제가. 그래서 점오형이 파마형 옆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자리를 옮기고 파마형이 저한테 따로 상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파마형이 되게 점심을 빨리 먹고 휴게실에서 잠을 자려고 딱 들어왔는데 불 꺼진 휴게실 구석에 점오형이 검은 비닐봉지에서 뭘 그렇게 꺼내서 먹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파마형이 참 오지랖도 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랑도 좀 잘 지내는 넉살 좋은 형이다 보니까 그날도 점오형이 뭘 먹고 있으니까 가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형 뭐 먹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점오형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비닐봉투를 자기 뒤로 휙 숨기더래요. 그러면서 말을 더듬더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개인 캐비넷에 검은 비닐봉투를 넣어놓고 황급하게 나가더래요. 그래서 파마형은 별거 아닌갑다 이러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뭔가 약간 좀 비릿하면서도 썩은 내가 나길래 파마형이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몰래 점오형 캐비넷 문을 열었대요. 근데 그 캐비넷 안에 있던 거는 찢어진 스타킹이 있었고요. 그리고 담배 꽁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립스틱이 묻은 휴지랑 그 다음에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검은색 비닐봉투가 있었대요. 파마형이 기분이 확 나빠져서 그대로 캐비넷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닫으려다 약간 좀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서 그 냄새가 나는 비닐봉투를 열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던 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였대요.
그냥 집에서 가져오는 음식이 아니라 그 짬통에 있던 쓰레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파마 형이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대로 넣어놓고 저한테 바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점호 형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진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했어요. 점호 형한테. 대신에 제가 점호 형을 좀 데리고 다니면서 구내 식당에 식권도 안 사 먹고 이러니까 제 돈으로 식권도 사서 점호 형한테 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사실 진짜 돈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거라면은 진짜 얼마만큼 사람이 궁지에 몰렸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진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은.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제가 좀 그렇게 나서서 좀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점호 형이랑 저랑도 친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점호 형은 제 옆자리로 오게 됐어요. 제 옆에 있는 작업 라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 옆에서는 토토 형이 말했던 중얼거림도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밥을 같이 먹으려고 같이 데리고 가고 하니까 진짜 문제없는 점호 형인 거예요. 그냥 일은 당연히 못하지만 계속 사고는 치고 하지만은 별 문제 없이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7월에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게 돼요. 다들 날이 덥다 보니까 공장 현장에서는 반바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7부 바지 정도까지는 입고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너무 덥다 보니까 모든 작업 인원들이 7부 바지를 입었는데 그날따라 평소에 잘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멤버들은 다 7부 바지를 입고 일을 하는데 점호 형만 유일하게 긴 바지를 입고 있던 거예요. 사실 이상하잖아요. 공장 현장에 와서 그냥 기지바지라고 해가지고 보통 면바지 이렇게 입고 오는 경우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름칠 묻고 이러면은 옷 빼리니까 당연히 작업복을 입고 하는데 그냥 그런 긴 바지를 입고 매일같이 출근을 했던 거에 그날 제가 딱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흡연구역에서 구름과자를 좀 태우면서 점호 형한테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제가 형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혼자 긴 바지 입고 있으면 안 더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점호 형이 순간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으면서 바지 밑단을 황급하게 가리더라고요. 헐. 그러면서 아니다. 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지 밑단으로 내려가잖아요. 바지 밑단으로 딱 봤는데 발목에 채워져 있던 그 전자발찌 그게 딱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하늘로 딱 바라보면서 뭐 그래요? 제가 7부 바지 하나 사줄까요? 이러면서 좀 능청스럽게 장난치면서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을 했죠. 이거를 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 될까? 근데 또 점호 형이 내부적으로 작업에 대한 사고는 치지만은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사고를 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또 얘기할 건덕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나만 알고 묻어두자. 이런 마음으로 좀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저희 이제 작업하는 이제 특성상 이제 공장 현장에서는 3톤 미만의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딱히 면허라든지 그때 당시에 이제 14년도 이때였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동 뭐 지게차 이런 거에 대한 면허가 크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그래서 저나 다른 멤버들은 다 지게차를 사용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점호 형한테는 차마 못 맡기겠더라고요. 진짜 사고 칠까봐.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난 이날에는 파마 형도 토토 형도 몸이 아프다고 하루 결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홍대리, 점호 형이 3명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이제 작업 물량도 많이 없고 그래서 흔히 이제 좀 속된 말로 좀 꿀 빠는 날이라고 하죠. 작업도 좀 쉬엄쉬엄 하고 작업 중간중간에 나가고 구름 과자도 태우고 이게 띵가띵가 노는데 홍대리가 점호 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니 한번 지게차 연습 한번 해볼래? 이렇게. 왜냐하면은 진짜 워낙 하는 것도 없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시간만 보내고 일을 하기보다는 지게차 연습이라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작업량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게차 연습을 시작하고 저는 현장에서 이제 놀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의외로 진짜 점호 형이 지게차 운전이 빠르게 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군뱅이도 기능 재주가 있다더니 하면서 이렇게 좀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밑에 있는 나무 합판을 보통 파레트라고 하거든요. 들 때는 항상 지게차 드는 부분을 안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앉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지게차가 기울면 안 되다 보니까 안쪽으로 안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물품을 띄우기 전에 꼭 안아야지 사고가 안 벌어져요. 근데 그거를 안 안은 상태로 그대로 뒤로 후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이 들려서 나오고 있죠, 이미. 네. 근데 무게 중심은 뒤쪽이 아니고 앞쪽으로 쏠려 있죠. 이러니까 그대로 파레트랑 물품이 홍대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홍대리 있는 쪽으로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이게 진짜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홍대리가 진짜 재빠르게 피하면서 진짜 오른쪽 다리만 딱 깔리게 됐어요. 근데 이 물품이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게차로 뜰 정도면은 진짜 무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홍대리 오른쪽 다리를 그대로 깐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정신없이 홍대리 괜찮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홍대리는 계속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있지. 그래가지고 일단 다급하게 119에 저는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구급대원분들이 특수 장비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이게 사람 손으로 띄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살짝 들어서 홍대리를 이제 데려가게 됐죠. 근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점호 형을 봤거든요. 점호 형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보통 그렇게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이러면은 되게 당황한 표정으로 진짜 안절부절 못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실수로 일어난 사고니까. 네. 근데 그 약간 순박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홍대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순박한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그 웃음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마치 하회탈 같은 그런 웃음이었어요. 눈꼬리가 되게 이렇게 기울어 있고 입은 진짜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 그런 약간 좀 기괴한 모습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좀 급박한 순간이어서 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그 점호형의 그 표정은 지금도 좀 소름이 돋아서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홍대리는 3주에서 4주 정도의 병원 생활을 지게 됐고요.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그날에 제가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서 과장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점호형에 대한 이런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도 해줬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먹던 거, 그년을 죽여야 돼, 그년을 찾아야 돼라고 얘기했던 부분, 오늘 같이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웃고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과장은 약간 좀 기우일 수도 있다. 예. 그러면서 조금 더 일해보고 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 되면 내가 보내줄게. 전자발찌 차고 지금 사고는 안 쳤지 않냐.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인력이 한 명 한 명이 좀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저를 어르고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홍대리를 제외한 저랑 다른 멤버들이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하면서 좀 꺼림칙한 기분으로 좀 일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면서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틀 뒤에 공장 현장으로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있으니까 점호 형을 찾으면서 어디 있는지 물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 체포를 하더라고요. 수갑을 채워서.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지금 과장 말고 현장에 있는 책임자인데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사분이 선생님한테는 발설할 수 없고 조만간 주변인 조사를 진행할 테니까 그때 좀 성실하게 응해주세요 하고 그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변인 조사를 좀 도와달라고. 갔는데 뭐 딱 들어가자마자 경찰서에 주변인 조사 뭐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앞에 카메라가 한 대가 있고 시작하기 전에 진술인 누구 이제 참고인 주변인으로서 이제 증언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녹화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점호 형이 언제부터 일을 했냐, 무슨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냐, 점호 형이 거주지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렇게 좀 상세한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는 좀 성실하게 대답을 했죠. 언제부터 일을 했고, 뭐 특이한 행동이라고 해봐야 이 사람이 그냥 일이 좀 더딜 뿐이지 그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진 않았고, 그리고 뭐 거주지는 나도 뭐 찾아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토토 형, 이제 파마 형, 과장, 홍대리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인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고, 저는 진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1년간의 여행 경비를 저는 다 모으게 되고 이제 공장 생활을 마무리하게 돼버려요. 오호. 제가 딱 1년만 하고 딱 종료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해 1월 달에 제가 유럽 여행을 2달 정도를 갔다 오게 돼요. 근데 갔다 오고 난 뒤에 토토 형하고 파마 형 그리고 홍대리하고 술을 마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진실 아닌 진실을 좀 듣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로 홍대리 사고의 진실이거든요.
점호 형이 지게차를 운전하는데 운전 실력이 너무 빠르게 느니까 홍 대리도 옆에서 감탄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점호 형이 되게 순박한 얼굴로 웃고 있는 얼굴이 순간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 대리가 그냥 자기 적성 찾았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 당시에 물건이 딱 기우는 순간에 보통 사람들이 물건이 사람이 있는 쪽으로 기울면은 본능적으로 핸들 바퀴를 반대쪽으로 꺾게 돼요. 왜냐면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때 홍 대리가 점호 형이 지게차 핸들을 홍 대리 있는 쪽으로 꺾었다고, 그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꺾으면서 소름 끼치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얼굴을 봤대요. 그러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홍 대리는 자기는 100% 확신한대요. 일부러 저런 거라고. 자기가 그 소름 끼치는 얼굴을 보고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 몸 전체가 다 깔려서 나는 진짜 큰일 났을 거라고. 두 번째, 파마 형하고 토토 형이 주변인 조사와 동시에 자기가 아는 사람을 통해 전해들은 점호 형의 전말이에요. 점호 형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잖아요. 이전에도 여성에게 못된 짓을 해서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토 형하고 파마 형은 이미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늦게 안 거죠, 그거를. 여튼 점호 형이 살고 있는 원룸에 네. 어떤 여성분이 사셨대요. 근데 점호 형이 그 여성분을 스토킹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토킹이 그냥 스토킹이 아니라 그 여성분 집 앞에 있는 다 먹은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가져와서 자기가 먹었고, 조사 과정에는 심지어 점호 형이 그 여성분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도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마 형이 캐비넷을 열었을 때 그 찢어진 스타킹도 있었고, 그 다음에 립스틱이 묻은 휴지도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파마 형이 그거를 보게 되면서 다 보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여성분이 뭔가 집에 물품이 사라지기도 하고 집이 되게 어수선한 분위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심 때문에 문 앞이랑 방 안에 CCTV를 몰래 설치를 했대요. 근데 그때 점호 형이 그 여성분 집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것과 방 안에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갔던 것도 다 들키게 됐던 거죠. 이후에 그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점호 형이 체포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의 주제, 순박한 가면 속에 소름 돋는 정치였습니다. 이야, 진짜 소름 끼친다. 네. 근데 그 말을 아마 대장님도 그렇죠. 그 말을 공감하실 게 뭐냐면,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른다는 게. 그렇죠. 근데 사람은 겉만 봐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직업이 특수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을 좀 믿어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오픈이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근데 대장님께서 영적인 것만 겪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도 있을 거고, 영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저도 뭐 나름대로 이제 뭐 30 이제 중후반을 넘으면서 사회생활도 나름대로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알바라고 해야죠. 대학생 때는 이제 학비도 벌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식 업계를 좀 재패하기도 했었고, 치킨, 통닭, 뭐 쌀국수집, 진짜 막 고깃집부터 시작해갖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진짜 그러면서 겪은 일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서 소주 마시라고 손님이 소주잔에 술을 따라서 줬는데 이게 되게 이때고 마실 때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소주잔 이가 빠졌다는 느낌이, 이 잔이 깨졌을 때. 근데 그 소주잔 안에 그대로 유리 조각이 있는 상태에서 소주잔을 주면서 저한테 이거 마시면 니한테 팁 10,000원 줄게. 헐. 이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야, 이건 좀 일부러 아픈 걸 보려고? 네, 일부러 그걸 먹고 네가 깽값 대신에 10,000원 받아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뭐 진짜 다양하게 보긴 봤죠.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관계된 일이 아니면 사람이 뭐 그렇게 무섭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직종에 거의 한 13년, 14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담을 하려고 예. 이제 가정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뭔가 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핀트가 좀 안 맞았는지,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약간 오봉이라고 하죠. 이게 사투리로 오봉이라고 하는데, 쟁반에 네. 이제 큰 흉기를 올려두고 딱 내려놓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해보라고. 그냥 진짜 커다란 식칼을 딱 앞에다 두고 네. 얘기해보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오늘 네 수틀리면 진짜 오늘 보낸다고. 헐.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게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는데 저희 시들문 듣다 보면요, 충분히 네네.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그 상상 이상의 사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어느 정도 직업을 오픈하자면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아하. 저는 진짜 어려우신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정 방문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찾아갔는데 가명이 다영이래요. 우리 딸 네. 다영이가 너무 아파요. 우리 딸 다영이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분이 따님일 수도 있고 자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큰 거니까 갔는데, 어머님분이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혹시 그 다영이란 자녀분은 혹시 많이 아픈가요? 그러니까 요새 다영이가 너무 음식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다고. 그래서 혹시 그 자녀분 좀 봐도 될까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서 봤는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뭐야? 코모도 도마뱀이 있었어요. 잠깐만, 코모도 도마뱀? 잠깐만, 우리나라에 없는. 2.5m 정도 되는 진짜 엄청 큰 코모도 도마뱀이 그 방 하나를 그냥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가 있나? 있나? 그게?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얘가 다영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님이 우리 다영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나중에서 한 건데, 도마뱀은 냉혈 동물이라 가지고 그치. 좀 따뜻하게 안 하면은 이게 동면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제가 갔을 때가 겨울 때였어요, 그때가. 와,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코모도 도마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짜 되게 컸어요, 도마뱀이. 그 큰 도마뱀이 있어요. 코모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되게 컸어요. 예. 그때 한번 깜짝 놀랐었던 것도 있었고,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살면서. 야, 근데 가끔 있어요. 그 반려동물한테 그 사람 이름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사람 이름을 붙여줘도 약간 좀 그런 걸로 붙이잖아요. 철수, 영희, 뭐 이렇게 부르니까 대충 그 느낌은 오거든요. 이거를 뭐 반려동물 보고 부르는 거다, 이게 느낌이 있는데, 다영이라 그러니까 따님인가 진짜 했겠네. 자녀분인가? 네. 너무 아파가지고 물도 못 먹고 그냥 방 안에만 누워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 되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짜 식겁해서 한번 갔는데 가서 본 게 도마뱀이었다. 그런 일들도 있었고, 때레미니 이야기의 러브 액츄얼리 썰을 한번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2016년도 때 갔을 거예요, 제가. 네. 2016년도 1월부터 제가 3월까지 갔었는데, 그때 하필 갔을 때가 딱 유럽에 두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럽에 30몇 년 만에 오는 한파였어요, 그때가. 두 번째는 이탈리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탈리아 전역에 무장경찰들이 깔렸을 때였어요, 로마 근처에. 근데 로마가 테르미니역이 중앙역이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예고 드렸던 것처럼 테르미니역의 러브 액츄얼리라고 제가 좀 별명을 좀 지어줬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때 이제 제가 한참 도착을 하고 저녁 한 7시, 8시쯤 제가 이제 테르미니 중앙역에 도착을 해서 한인 숙소를 그때는 묵었었거든요. 어디를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진짜 자유여행으로 가던 거다 보니까 현지인을 만나서 어디를 가고 어디에 투어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첫날은 제가 무조건 한인 숙소에서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한인 숙소가 테르미니 중앙역에서 나와서 뒤쪽으로 가야지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테르미니역의 뒷골목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가로등도 크게 없고 현지인들도 해가 지고 난 뒤는 테르미니역 뒤쪽으로는 잘 안 간대요. 진짜 우범 지역이어서.
근데 하필 저는 때르미니역에 대한 그런 악명도 모르고 그냥 갔던 상태였고, 도착하고 나니까 7시, 8시여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는 한익소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골목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골목 사이를 들어가서 안쪽에 어떤 광장이 있고 광장 뒤쪽에 그 숙소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목을 딱 들어가서 중간 정도 갔는데, 앞쪽이, 그러니까 골목 앞쪽이랑 뒤쪽에 사람 한 명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앞을 딱 봤는데 사람이 막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이 뒤로 가야 되니까 뒤를 딱 쳐다보게 되는데 뒤에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 들고 그 상태에서 굳었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두 명이 서서히 이렇게 간격을 좁혀오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쪽으로 딱 가면서 스케치북을 딱 열어요. 이렇게 스케치북을 딱 여는데 그 위에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건 한국어잖아요. 딱 보이는 게 소리 지르지 마였어요. 그러면서 스케치북을 한 장 또 넘겨요. 밑에 한국어가 또 적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엎드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스케치북 넘기는 사람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칼을 꺼내 드는 거예요. 진짜 일본 그 야쿠자들이 쓰는 되게 기다란 사시미 같은 칼 있잖아요. 그걸 싹 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면서 복대 풀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행객들 이렇게 오면은 안 뺏기려고 복대라든지 이런 거 차고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넘기면서 살고 싶으면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시미를 든 친구가 저한테 가까이 오면서 제 캐리어 가방을 열려고 그랬겠죠. 근데 캐리어는 당연히 잠금 장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캐리어를 벽 옆에다가 막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물쇠를 부러뜨리려고. 근데 그때 갑자기 군용 험비 있죠. 군용 험비가 싹 오면서 골목길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레모를 쓰고 진짜 실탄에 총을 들고 있는 무장 경찰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르미니역의 러브 액츄얼리들이 도망갔거든요. 진짜 잘못했으면은 진짜 걔네들한테 다 뺏기고 목숨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경찰들이 안 왔으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진짜 생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갔는데 첫날에 진짜 그렇게 사고로 당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이탈리아어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막 말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든 막 팝하고 막 있는 거 열어가지고 막 알려주고 주소 있는 거 막 보내주고 막 눈물 막 계속 나면서 막 손발 덜덜 떨리는데 경찰 2명이 따라와서 숙소에 들어간 것까지 봐주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때르미니역의 러브 액츄얼리라고 부른 거예요. 러브 액츄얼리 영화 보면은 나오잖아요. 스케치북 넘기면서. 제가 그 충격이 너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서 그때 당시에 아마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은 때르미니역의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도 있을까 그런 게? 글쎄요. 지금 거의 한 6년 7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있진 않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객들이 없다 보니까. 근데 러브 액츄얼리라고 해서 난 그게 도대체 뭘까 했는데 이런 걸로 이어질지 몰랐네요 이게. 진짜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 제 별명 한번 지어줬습니다. 다시는 대장님은 못 가시겠다 해외여행. 근데 저는 만약에 갈 수 있으면 또 갈 것 같아요. 저는 때르민 거기를요? 왜냐하면 그쪽만 안 가면 되잖아요. 나는 트라우마 생겨서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돈도 뭐 다 있지만은 시간이 안 나서 못 가는 거죠 결국엔. 오늘 대장님께서 진짜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이거를 또 알려주셨네요. 왜냐면 현실 공포는 우리 주변에서 귀신을 보는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장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영가를 본다거나 이렇지는 못했어요. 뭐 네. 청도 할머니 이야기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를 못했고 대신 소리가 들리거나 그 귀신이 제 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제가 직접 본 거는 진짜 그때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 화장실 앞에 있던 머리 귀신. 그거 말고는 사실 크게 없었죠. 근데 이분 자체가 전달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진짜 상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대장님도 전달 왕이네요. 제가 봤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기로 이렇게 칭찬입니다. 전달을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우리 또 전달해서 많은 분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존못 대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 이야기를 워낙 전달을 깔끔하게, 그것도 상상이 잘 되게끔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여행 가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야기로는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여행을 갔던 분들 중에서 위험에 처했던, 정말 또 해외다 보니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디든 어느 나라든 여행을 가실 때는 항상 준비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조심하세요.